바람의 딸, 청와대의 시간. 1장. 1960년대 대한민국 청와대의 높은 담장 안에서 한 소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국민들에게 공주님이라 불리던 소녀였습니다. 화려한 궁전 같은 청와대,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어린 그녀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는 언제나 바쁜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무실에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무엇이 리더인지를 배워갔습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는 그런 딸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네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란다. 네 아버지처럼, 그리고 언젠가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와대 정원을 혼자 거닐곤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었던 그녀에게 청와대는 아름다운 감옥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 언론의 카메라, 국민들의 기대, 그 모든 것이 어린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딸로서의 숙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밤이 되면 아버지의 집무실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서류를 보시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때로는 참모들과 큰 소리로 논쟁하시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개인의 행복은 그 다음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어린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셨습니다. 가끔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견뎌야 해. 우리 가족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던 소녀의 눈빛에는 이미 어른의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사계절이 흘러갔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로움은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녀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자라났습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국민의 시선 속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지를 말입니다. 2장.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박근혜는 어머니와 함께 행사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날이란다. 그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국립극장 무대 위에서 연설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날아간 총알은 빗나갔고 그 총알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관통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비명소리, 혼란, 그리고 피. 박근혜는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2살의 박근혜는 순식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들었고 국민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울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을 삼키고 국정을 돌보셔야 했고 누군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박근혜가 읽은 조사는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국민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미 그녀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근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외국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박정희는 더욱 과묵해지셨습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아버지는 서로를 위로하지 못한 채 각자의 슬픔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연결해주던 유경수 여사가 없는 청와대는 더욱 차갑고 적막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박근혜는 배웠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눈물은 혼자 흘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녀는 슬픔을 감춘 딸의 리더십을 세상에 처음 보여주었습니다. 3장 1979년 10월 26일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안에서였습니다. 궁정동 안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던 그곳에서 믿었던 부하의 총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박근혜는 그날 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5년 전 어머니에 이어 이제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쿠데타 소문이 돌았고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군인들로 가득 찼고 박근혜와 가족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의 딸이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역사의 잔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은 끊겼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장례식은 차가웠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재자가 죽었다는 말들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 27살의 박근혜는 마지막으로 궁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정원, 어머니와 함께 걷던 산책로, 아버지의 집무실,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울 신공덕동의 작은 집으로 이사한 박근혜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한때 국민의 공주라 불렸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KCIA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미행이 붙었고 전화는 도청당했습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군부는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내세워 정치적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독서를 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과 불교 서적을 탐독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최태민이라는 목사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녀는 그 말에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등 돌렸을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박근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권력의 허무함, 인간관계의 덧없음, 그리고 역사의 냉혹함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내 진실을 밝힐 날이 올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1990년대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는 끝났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박근혜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녀의 정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근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진정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박정희의 딸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야? 독재자의 후예를 뽑을 수는 없다. 거친 비난들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선거운동은 험난했습니다. 대구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했지만 계란과 야유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께 박근혜라는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선거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진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한 박근혜. 그녀는 이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같은 당 동료들조차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튄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만 믿고 행동한다. 파벌 정치, 금권 정치, 지역 정치의 벽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무시당하고 제안은 묵살되었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1990년대 한국 정치는 여전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해? 시집이나 잘 가지.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들이 국회 복도에서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박근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여자라서 감정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복지 문제, 여성 인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구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특권층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녀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에서 당의 리더로 그녀는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가시밭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내 반대파들의 견제, 언론의 집중 조명, 그리고 끊임없는 아버지 그림자와의 싸움. 박근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장. 2012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 이후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녀는 전국을 누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유세 일정, 수많은 악수와 연설, 그리고 끊임없는 공격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는 문재인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세대 간의 대결, 그리고 역사인식의 대결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프레임이 따라다녔습니다. 독재의 후예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뿐이라는 지지도 있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루신 경제 발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유산 위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그녀는 과거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이었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태민과의 관계, 비선 의혹, 재산 문제 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간단히 부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입니다. 저는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12월 19일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투표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박근혜는 고향 대구에서 조용히 투표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표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선거 사무실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득표율 51.6%, 약 1577만 표를 얻으며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차이로 누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리 연설에서 박근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어 평생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족도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이 제 가족입니다. 이제는 제가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서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와대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으로서였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에 홀로 앉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곳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6장. 대통령이 된 후에 청와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박근혜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회의를 주재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재벌 개혁,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다수였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참모들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소수의 측근들에게만 의지했습니다. 특히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청와대 주변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민의 딸인 그녀는 박근혜와 오랜 인연이 있었고 대통령의 연설문과 일정에까지 관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의 목숨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박근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7시간의 공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국민들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진도 체육관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박근혜는 냉담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위로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광화문에 추모 리본이 물결을 잃었습니다.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윤회, 최순실 등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박근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루머입니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합니다. 하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를 떠난 전직 비서관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고립되어 있다. 소수 측근들만 접근할 수 있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 갔습니다. 밤이 되면 박근혜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그 속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해받지 못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참모들도, 함께 일했던 장관들도 결국 그녀를 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점점 더 고독한 성이 되어갔습니다. 박근혜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국민을 믿었는데 국민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녀의 일기장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은 막강했지만 인간 박근혜는 그 어느 때보다 약했습니다. 청와대의 높은 담장이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격리시켰습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해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해가 될 줄을, 그리고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힐 줄을. 청와대의 가을 단풍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7장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단독 입수라는 자막과 함께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정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순실, 그 이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청와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그 수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10만, 50만, 100만, 그리고 2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촛불의 물결, 그것은 그녀를 향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11월 4일, 그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제 오랜 지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을 위해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모금,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황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11월 29일, 박근혜는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사실상의 퇴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퇴진, 탄핵을 외쳤습니다. 촛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했고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서도 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청와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에 앉아 있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참모들은 모두 떠났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 박근혜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근혜는 창문 너머로 잠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날 밤 박근혜는 자택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5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국민의 공주로 태어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대통령이 되었다가 탄핵당한 파란만장한 살. 이것이 내 운명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8장 2017년 3월 31일 새벽 검찰이 삼성동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박근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녀는 이제 수감번호 503번 수용자가 되었습니다. 좁은 독방, 딱딱한 침대, 그리고 철창.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정농단 등 18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재판에 출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6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충격적인 중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징역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는 여전히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변호인들도 하나둘 사임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과거를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박근혜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서, 철학서, 종교 서적들. 면회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생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박근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서울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출소 후 박근혜는 대구 달성의 한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동네, 작은 집, 그곳에서 그녀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그녀의 복권을 놓고 논쟁했지만 정작 본인은 침묵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2023년 가끔 그녀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마당에서 산책하는 모습, 독서하는 모습, 명상하는 모습.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경랑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평화가 그녀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나쁜 대통령이었을까? 역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운의 리더이자 정치 보복의 희생자로 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역사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대구의 작은 집 마당에서 박근혜는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그녀는 남은 생을 조용히 살아갑니다. 권력도 명예도 미움도 사랑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뿐입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모든 권력은 잠시이지만 모든 상처는 오래 남는다. 그녀는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대통령이 되었다가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청와대의 바람은 그녀를 높이 올렸다가 깊이 떨어뜨렸다. 하지만 바람이 멈춘 지금 그녀는 여전히 서 있다. 상처투성이지만 꺾이지 않은 채로. 박근혜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세월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일까요? 평화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만이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